이번에는 2016년 2월 10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담낭암의 치료의 선택지 혹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료 선택은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임상병기, 본인이 해당되는 병기에 의거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낭암에서는 수술이 유일하게 그래도 치유가 기대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 담낭암 그 벽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는 담낭의 벽을 넘어서서 간이나 담관을 비롯한 어떤 주위 장기나 혈관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여기서 계략을 좀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1기, 2기, 3기의 대부분은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4기 A의 일부분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3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몸의 전신 상태가 나빠서 수술을 견딜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과 4기 A와 B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술이 가능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로 1기나 2기 뭐 초기 이런 부분에 아주 암이 아주 국소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담낭만 딱 수술을 하면 될 수도 있고요. 뭐 2기나 3기로 조금 어느 정도 돼서 수술은 가능하지만은 이게 그 담낭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술들을 선택적으로 한두 개를 이걸 병용을 해서 하는 복합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복합 수술을 할 경우에는 우선 이 담도의 그 배액이 잘 안 되니까 우선 이 담즙이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에 혹은 담낭에 담도에 고인 이 담즙들을 우선 빼내는 배액 시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2기의 상당 부분, 3기의 상당 부분은 확대 담낭 적출 수술을 하는데, 담낭은 물론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인근의 림프절을 절제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간의 일부를 절제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 내에 있는 담관을 절제해야 되는 수도 있고, 좀 더 커지면 저기 취루 12지장까지 드러내야 되는 경우, 혹은 뭐 타장기 합병 절제술까지 합쳐서 이 수술은 아주 복합 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낭만 떼내는 수술과 좀 복합 수술이 있다. 그런데 수술은 가능하더라도 우선 그 담즙을 배액을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간의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될 때, 그러면 간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하면 간 기능이 이게 조금 떨어지니까 잘라낸 부분보다 남은 부분에 좀 잘라내도 간 기능이 거의 정상적으로 오기 위해서 이 남은 부분에 이쪽으로 뭡니까 문맥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완전히 이제 영양이 들어가는 걸, 잘라낼 쪽은 영양이 들어가는 걸 완전히 이걸 막아버리고, 이 남은 간 쪽으로 이 피나 이 영양이 많이 들어가도록 색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수술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극히 일부의 3기와 그 다음에 4기의 AB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요법을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 담낭암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이 커지는 걸 조금 방지를 억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증요법으로는 이제 이거는 치유는 불가하지만은 그 암이 커지고 이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할 때 그 증상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완화요법이죠. 완화요법.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절제가 가능한 경우와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러면 그 절제가 가능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담낭벽에 어디까지 암이 침륜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식이 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기로 담낭의 내측 안쪽에 아직 점막이나 그 고유 근처에 머물러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간단하게 담낭만 적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담낭의 담낭 용종 혹은 담낭 폴립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담낭 적출을 이렇게 하고 보니 해서 그걸 이제 떼어낸 이 조직들을 이 병리 진단을 해봤더니 이게 아직 용종이 아니고 소위 양성이 아니고 악성암이다. 이렇게 될 때는 일기라면 추가 절제 수술을 안 하지만, 그게 조금 더 넘어갔을 때에는 점막 하층 이상의 그 침륜이 이제 이게 보이면 필요에 따라서는 간의 일부라든지 그 인근의 림프절까지 다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이 장막, 담낭의 장막 하층이라든가 또 간과 요 설계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어떤 결합 조직으로까지 이 침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암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요 간 바닥을 포함해서 일부를 또 이게 적출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림프절도 잘라내고 다른 장기와의 합병 절제술, 말한 대로 취두, 십이지장 절제술 이런까지 모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 범위에 따라서 이 담낭만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간의 절반 이상을 미치는 절제, 이게 수술 방식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술 방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담낭암에 대한 치료가 어렵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수술만으로 절제를 다 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수술 후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는 수도 있지만, 이 항암 치료가 우리가 검증이 된 어떤 표준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이제 이게 이 담관이나 이런 데까지 이게 염증이나 협착이 생겨 가지고 간에 이제 이 협착이 생기면 이 담즙이 안 통하니까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 담도 배액을 해가지고 담즙이 잘 흐르도록 처치를 하는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도표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범위로 이 간을 절제하는 경우에는 남은 간을 좀 크게 만들어 두기 위하여 문맥 색전술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가 즉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없거나 또 암 전부를 수술을 해도 암 전부를 제거할 수 없다고 일부 암이 뭐 남겨둔다면 이거는 수술을 할 그 어떤 당위성이 떨어지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 불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항암 치료를 합니다. 또 그 담도가 완전히 막혀 있으면 뭐 스텐트를 넣어가 이제 담즙을 이렇게 잘 흐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는 이런 적극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삶의 질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 완화 치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치료를 하면 그 치료 성적이 이제 그 성적을 봐야 되는데, 이 치료 성적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생존율입니다. 보통 생존율은 5년 상대 생존율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생존율은 보통 그 암의 어떤 진행 정도라든지 치료 내용별로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은 환자의 연령이나 또 다른 합병증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금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뭐 당뇨병 같은 이런 장기적인 이 만성암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5년의 상대 생존율을 우리 담낭암에 대해서 보면, 물론 이 데이터는 이 과거에, 왜냐하면 이 통계 자료라는 것은 적어도 뭐 과거에 몇 년간의 이 통계를 내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통계 수치는 단지 이 참고 자료일 뿐, 이것이 어떤 이 절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담낭암의 생존율을 보면 요걸 1848 사례를 기준으로 한 대체로 현재로부터 한 7, 8년 전의 그 자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1848건의 사례를 기초로 한 그 병기별 생존율을 보면 1기 경우에 5년 상대 생존율이 60.1%입니다. 2기는 26.7%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3기는 17.1%, 4기의 경우는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간에 해당이 되는 뭐 간세포암이라든지 담관암이라든지 담낭암은 다른 어떤 소화기 쪽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 예후가 어떠하다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치료법을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걸 이제 의사와 더불어, 의사가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법에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얘기를 해주고, 결국은 환자의 어떤 최종 결정, 저는 이런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의사는 물론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하지만 환자가 전부 그냥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하나뿐인 목숨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적어도 이 병에 대해서는
상세히 들어서 모르는 거는 다 물어서 확인을 하고 본인이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의사가 권하는 그런 그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병기, 자신의 병기가 몇 기냐, 그 다음에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떠냐, 또 이 담즙이 지금 그 흐르는 상태가 지금 뭐 비교적 괜찮으냐, 나쁘냐, 또 내가 지금 다른 병을 앓고 있느냐, 내 연령은 뭐 고령이냐, 뭐 중장년이냐, 청소년이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세컨드 오피니언, 두 번째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좀 마음이 급한 그런 정적이고 이런 게 있는 대신에 아주 단기, 뭐랄까, 성질이 급하고 이래서 그 치료를 한번 진단을 받으면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특히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의사에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검사할 때 찍은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화상 자료들을, 이 진단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가서 다른 의사에게 반드시 한번 묻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요즘도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될 텐데요. 해서 반드시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의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서 1%라도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바가 없도록 반드시 다른 의사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나서 두 번째 의사에게 치료를 위임하든지 아니면 처음 의사의 그걸 하든지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